잠시 조용히 앉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하루를 맞이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잠에서 깨어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잠깐 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고민은 젊었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30대에는 퇴직이 아득하게 멀게만 보입니다. 40대에는 이제 준비해야겠다 싶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룹니다. 50대에는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그 먼 이야기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한숨 돌리시면서 편안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을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깊고 단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년은 젊은 날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긴 인생을 살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됩니다. 팔자 좋은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끝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집이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이 가진 진짜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존엄의 울타리입니다. 내 의지대로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밥을 먹고, 아무 눈치 없이 냉장고를 여는 것. 이것이 집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 못 드는 밤에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는 것.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창문을 여는 것. 아무도 없는 저녁에 혼자 음악을 틀고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 집입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 사람은 작아집니다. 정약용은 관직을 잃고 유배지에 갇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작은 오두막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산초당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집에서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매일 차를 마시고 글을 썼습니다. 유배지라는 가장 불자유한 공간에서도 그는 자기 공간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초반에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방도 내주고 끼니도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편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TV를 보고 싶어하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소리가 날까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그 공간에서 할머니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밤 12시까지 TV를 봐도 됩니다. 냉장고를 열고 싶을 때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원룸이 자식 집 넓은 방보다 100배는 낫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자유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많은 노인들이 자식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집을 처분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돈을 자식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삼켜야 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아니라
짐이 되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서울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현의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되 같은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내 이름이 적힌 집이 최고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내 명의로 계약한 공간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언제든 독립할 수 있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자식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 오히려 더 챙기게 됩니다. 떨어져 살면서 가끔 찾아오는 것이 함께 살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공간에서 편하게 숨을 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자 좋은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한 번에 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오래 쓴다고. 이 말을 노년에 대입해보면 뜻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넣어놓고 그 숫자를 보면서 안심하는 분들이요. 하지만 그 숫자는 쓸수록 줄어들고 줄어드는 숫자를 볼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이 돈이 버텨줄까 걱정됩니다. 반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도 들어왔고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그 안정감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진짜 효자는 자식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바쁘고 사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금은 매달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눈치 볼 필요도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정감이 노년의 기둥입니다. 목돈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연금은 샘물처럼 반복해서 솟아오릅니다. 억대의 목돈을 가진 노인이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식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병원비로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갑니다. 투자 사기를 당합니다. 한번 나간 큰 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식당을 하겠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집을 살 때 보태달라며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이 넘게 날렸습니다. 3년 만에 1억 5천이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식들은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퇴직금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치면 매달 130만 원입니다. 자식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거라 일시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씁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용돈을 갖다 줍니다. 연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목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유혹이 시작됩니다. 자식 사업자금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자식 사업은 자식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메워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노후를 빼앗는 일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통장에 목돈이 있다고 해서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들어오고 흐르는 물처럼 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재테크입니다. 지금 내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돈이 나가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기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나의 노후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그의 사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진 다산초당에서 그는 홀로 차를 마셨습니다. 홀로 글을 쓰고 산책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것이 많았고 즐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시간이 가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혼자 남았을 때 무너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않을 때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 고요함을 자유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동식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매일 경로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모여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시간만 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혼자 앉아 책을 읽는 노인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서 혼자였지만 그 얼굴이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재미가 붙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에 책을 읽고 오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방해하면 싫을 정도라고 합니다. 혼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최소 하나는 만드십시오. 책이든 그림이든 정원 가꾸기든 산책이든 혼자 해도 즐거운 것을 찾으십시오.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가 오면 실패한 날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루는 온전히 내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한가요? 아니면 더 자유로운가요? 이 질문 하나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성숙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할 것들이 있고, 손으로 만질 것들이 있고, 눈으로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스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노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노년의 보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드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진짜 공포는 죽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픈데 돈이 없는 상태가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가난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밤을 뒤척이고, 약값이 아까워 밥을 거르고, 검사비가 아까워 병을 키우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노후 자금은 그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한번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지만 갚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아들 결혼 자금이 급하다며 울먹이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든 친구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6달 후에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끝났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준 뒤 효도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것을 이미 받은 자식들은 더 이상 애써 챙기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경수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 두 아들에게 반씩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고맙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파 입원했을 때도 며칠이 지나서야 병문안을 왔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었어야 했다고.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묶여 있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당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 때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돈 걱정이라면 지금 당장 자산을 점검해 보십시오. 현금성 자산과 고정 수입을 확인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한지 따져보십시오. 돈 걱정 없이 잠드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5번째 조건입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건강을 재산 위에 얻는 장식이 아니라 삶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이른에도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여든에도 내 손으로 밥을 짓는 것. 그 자체가 황제의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면 그 삶은 고통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병든 부모를 간병하는 것보다 건강한 부모와 가끔 만나 밥을 먹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조만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맨손 체조 30분과 걷기 1시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81세이지만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습니다. 계단을 걷듯이 오르고 장도 혼자 봅니다.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니 우리가 편하다고. 반면 같은 동네 이웃은 70대인데 벌써 거동이 불편합니다. 젊었을 때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무릎과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을 벌겠다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서 있고 무릎에 무리를 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몸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이른이 넘어 버는 돈보다 나중에 드는 병원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을 아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되는 병도 늦으면 큰일이 됩니다. 운동비도 아끼지 마십시오. 헬스장 등록비가 아깝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직 나의 편인가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10분을 걸었다면 내일은 11분을 걷는 것입니다. 계단 앞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이 가는 순간 잠깐 멈추고 계단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에 내 몸을 만들어갑니다. 아프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건강의 시작입니다. 6번째 조건입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관계 철학 핵심은 거리였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인생의 보험으로 여기는 순간 노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며 살 권리가 없습니다.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것을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왜 그렇게 거리를 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은 서로를 가장 잘 상처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험으로 여기는 순간,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무게를 자식도 느낍니다.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마음 어딘가에서 그 무게를 느낍니다. 반면 부모가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가끔 찾아가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매일 보는 가족이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만날 때마다 기쁘고 헤어질 때도 아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다. 예전에는 매주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는 정성껏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아들도 부담 없이 자주 오고 싶어 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자식이 전화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입니다.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만났을 때 자식 걱정보다 내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기대고 있는가요? 아니면 자식이 나에게 기대고 있는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독립하십시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자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 때 더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거리의 지혜입니다. 7번째 조건입니다.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단 하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라고. 노후에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내 집의 명의입니다. 내 통장의 주도권입니다. 내 삶의 리듬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잃는 것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엄마 약 제가 챙겨드릴게요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병원 예약 제가 해드릴게요가 됩니다. 그러다가 통장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로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가 됩니다. 각 단계마다 자식들은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씩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은행도 혼자 가고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장도 보고 청소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하나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갈 일도 없고, 병원도 딸이 모시고 가고, 장도 딸이 봐줍니다.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다고. 하나씩 안 하다 보니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몸도 머리도 다 굳어버렸다고. 자식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고맙지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힘든 일은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넘기면 안 됩니다. 근육이 쓰지 않으면 사라지듯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박순희 할머니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78세인 지금도 직접 시장을 봅니다. 무거운 것은 카트를 끌고 가서 담아옵니다. 은행도 혼자 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인터넷 뱅킹까지 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힘드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아직 멀쩡한데 왜 내가 해? 내가 못하게 되면 그때 부탁할게라고 답합니다. 할머니는 또렷합니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확합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도 대등합니다. 의견도 당당히 말하고 필요하면 반대도 합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자기 결정권을 지킨 사람의 모습입니다. 명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명의 통장명의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유지하십시오. 자식들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득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금 몇 푼 아끼려다 평생 모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소유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개입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하면 재산이 위험해집니다. 대전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지 2년 후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양보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충격은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명의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명의를 넘긴 것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공동명의로 만들거나 자식에게 통장을 맡기면 안 됩니다.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게 됩니다. 큰 돈을 찾으려면 자식에게 말해야 하고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민수 할아버지는 통장을 아들에게 맡겼다가 고생했습니다. 친구 회갑 잔치에 축의금을 내려고 100만 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왜 내세요? 3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고. 할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결국 통장을 되찾았습니다. 다시는 통장을 남한테 안 맡긴다고 말합니다. 자식이라도 안 된다고.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도 자기 결정권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모두 내가 정해야 합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며느리가 아침 7시에 식사를 준비하면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합니다. 평소 9시에 일어나던 사람도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밤 늦게까지 TV를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자야 한다며 불을 꺼야 합니다. 낮잠을 자고 싶어도 거실에서는 눈치가 보입니다. 내 리듬이 아니라 남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됩니다. 울산에 사는 송기철 할아버지는 이 문제로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는데 며느리 집안은 모두 저녁형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집안이 조용해지고 아침에는 9시까지 모두 잡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니 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 부엌에 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6달 만에 나와서 원룸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시간대로 살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삶이냐고. 작은 방이라도 내 리듬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재산도 명예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은 잃으면 안 됩니다. 자기 결정권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자 좋은 노년은 남보다 더 가진 삶이 아닙니다. 남 눈치 보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기쁘게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넓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 밤 눈치를 보며 잠듭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 노년일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자유의 크기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안정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식의 방문 횟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젊었을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깨닫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7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매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비굴하지 않았다고. 권력을 잃었지만 품격은 잃지 않았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좋은 노년을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큰 집에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돈 걱정 없는 노인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루가 기대되는 사람.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와 있어도 눈치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노인입니다. 당신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팔자 좋은 노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저녁에는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듯이 당신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누어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자유를 잃고 나서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7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끝까지 내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드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지나갔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